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정민경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 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점검 전문가 최우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보장 분석 전문가 김원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안보험에 대해 알려드릴 김선숙 전문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부터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한 내용은 최우석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운전하시는 분들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인데요.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이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필수로 가입을 하시고 운전을 하십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나라에서 지정한 의무 가입이 아니다 보니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운전자 보험은 나라에서 지정한 의무보험이 아니다 보니까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해주실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기 위해 핵심 부분만 찝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앵커님도 차량 운행을 하시니 운전자 보험을 당연히 가입하셨겠죠? 네, 저도 전문가님 말씀처럼 자동차 보험만 의무보험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먼저 자동차 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듯이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 차, 상대 운전자, 내 차, 내 몸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운전 중에 졸음 중으로 앞 차량을 꽁 하고 박았어요. 이때 상대방 차량은 대물 보상에서 수리비를 보상할 것이고 상대 운전자는 대인 보상에서 비용 처리를 받을 겁니다. 다만 이 사고로 상대방만 다친 게 아니라 제 차량, 제 몸도 다쳤겠죠. 제 차량은 자기 차량 손해, 흔히들 자차라고 하는 자기 차량 손해에서 수리를 받을 것이고 제 몸 치료는 자기 신체 손해 또는 자동차 상해라는 특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자동차 보험에 대해 이해하시기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운전자 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 시 상대방을 위해 민사적 부분을 보장을 해주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부분과 행정적 부분을 보장해 줍니다. 운전자 보험은 나를 지키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편하실 텐데요. 예를 들었던 사고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고기에 형사적인 책임까지는 따라오지는 않지만 중대한 큰 사고 시에는 형사적인 책임이 따라오게 됩니다. 큰 사고라는 건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와 피해자가 내 차량으로 인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를 말하게 되는데요. 시청자분들 중 교통사고가 나길 원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고라는 건 불시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니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두 가지 모두를 꼼꼼히 준비해서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서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 보장을 해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법을 어기는 사고, 이럴 때만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대한 사고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대방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12대 중과실 사고 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이다 보니 크게 다치게 되어 12대 중과실 1대만 운전자 보험이 보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뿐만 아니라 사람이 크게 다치게 되면 형사 합의를 봐야 하고 이때 운전자 보험이 있어야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나는 교통법규를 정말 잘 준수하면서 운전하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이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0km 제한 속도인 도로를 운전 중인데 앞에 사거리가 나왔어요. 저는 60km라는 속도로 달리고 있고 사거리 정지선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신호가 초록불에서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저는 급정거를 해서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악셀을 밟아가지고 좀 더 빠르게 사거리를 통과할까요? 앵커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어가지고 조금 더 빨리 밟아서 사거리를 지나갈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은 좀 더 속도를 내서 적색불이 되기 전에 사거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과연 이때는 신호 위반으로 들어갈까요? 보통 빨간불에 가야지 신호 위반 아닌가요? 주황불에 갔을 때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신호 위반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사실 신호 위반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기에 경찰분들도 위반이라고 단속은 하지는 않죠. 운전자가 도로 신호 체계를 외우고 운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못 보고 지나서 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신호 위반으로 들어갈까요? 그래도 신호 위반은 아니지 않을까요? 네. 아쉽게도 정답이 아닙니다. 틀렸어요. 네. 이 경우 주황불에 지나갔어도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신호 위반으로 들어가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운전 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고 상대방이 다치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가입을 하시고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사례를 들어보면 사실 운전자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할 때 어떤 담보들을 꼭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알려주실까요? 네, 운전자 보험의 가장 중요한 담보들은 첫 번째, 변호사 선임 비용, 두 번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세 번째, 자동차 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말 그대로 변호사를 선임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담보이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줄여서 교사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대사고 시 형사적 책임인 형사합의를 볼 때 이 비용을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민사적인 대인 합의랑은 별개로요. 형사 합의를 볼 때 몇백만 원, 많게는 억에 하나는 합의를 봐야 하는데 이 합의금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보는 피해자의 선택으로 조율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만한 돈을 현금으로 가지는 분이 많이 계실까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네. 이때 6주 이상 진단 시 2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 한도로 합의금이 나오는 담보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6주 미만 진단 시에는 1천만 원 한도로 합의금이 지원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벌금은 대물과 대인에 관한 나라에 내는 벌금을 지원해주는 담보입니다. 정리해서 요즘 운전자 보험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5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 대인 벌금 3천만 원, 대물 벌금 500만 원 이런 담보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 특약 금액을 확인 후 준비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한 번은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보험 관련 모든 부분을 저에게 관리받고 계시는 어머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하루는 남편이 신호 위반으로 오토바이를 추돌하셨다고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연락을 한번 주셨는데요. 이 사고는 빨간불일 때 주행을 하신 게 아닌 신호 위반 예시를 들어드린 사안과 똑같이
주황불에 멈출 수 없어 진행하셨지만 우회전하는 오토바이를 참아 보지 못하여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발목이 골절이 되었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의 보험은 제가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담보로 최신화된 금액을 유지 중이셨지만 배우자님은 보험료가 아깝다는 이유로 19년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이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골절이라는 상해가 발생하였고 병원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나갔지만 형사적, 행정적 책임은 배우자님이 떠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신뢰하는 고객님의 배우자님, 이 시기에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았지만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어서 벌금 관련된 비용과 형사 합의금을 조율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완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금전적 손실은 발생했고요. 이처럼 운전자 보험을 유지하신다 한들 담보와 담보 금액이 부족하면 유지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운전자 보험은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네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잘 유지하고 있었던 운전자 보험이 오히려 옛날에 가입한 거라서 좀 독이 된 그런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최근에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19년도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자 보험을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될까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 보험을 보충하셔도 되지만 그러면 운전자 보험을 한 개 더 추가 가입하셔야 되다 보니까 한 달 보험료가 중복으로 나가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하나만 제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고정 지출을 좀 줄일 수 있다 보니 기존 운전자 보험을 정리하시고 재가입하는 걸 추천드려요. 운전자 보험은 단순 보장 금액이 기존보다 낮아서 재가입을 권장해 드리는 게 아니고 보장 금액도 금액이지만 새로운 큰 법안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적용받기 위해서 재가입을 권장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운전자 보험은 새로운 큰 법안이 개정이 되면서 그걸 적용받기 위해서 중간중간 바꿔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큰 법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큰 법안은 민식이법과 공탁금 선지급 및 변호사 특약 범위 확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식이법은 2020년도 3월에 개정이 되었고 공탁법과 공탁금 선지급 및 변호사 특약 범위 확대는 22년 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적 책임인 벌금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최대 2천만 원이었으나 민식이법이 개정됨으로 1천만 원이 늘어 최대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이전 운전자 보험 가입자는 벌금 한도가 2천만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 차액 1천만 원이라는 부분을 운전자가 부담을 했어야 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벌금이 무조건 나오는 거다 보니 민식이법을 악용해서 민식이 놀이라는 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졌기도 했습니다. 민식이 놀이는 구역 내 어린이들이 일부러 차량과 부딪히고 사고를 내고 합의금으로 돈을 편취하기 위한 놀이이고요.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담했다는 내용들을 자주 뉴스에서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공탁법은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 합의를 봐야 하지만 상대방이 합의를 봐주지 않아서 소송으로 진행이 되었고 법정에 서게 됐을 때 나는 합의를 볼 의향이 있었지만 합의 금액이 서로 맞지 않아 합의를 못 본 경우 법정에서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나는 합의를 볼 의향이 있었습니다를 소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탁이고요. 공탁금을 걸기 위해선 피해자 인적사항과 사건 번호가 필요했는데요. 당연히 합의가 잘 되지 않았는데 피해자 인적사항을 저한테 알려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공탁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는 공탁금을 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2년 12월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사건 번호만 있어도 공탁금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법안이 개정된 거죠. 마지막으로 최근 개정된 법안은 선지급과 변호사 비용 담보 범위 확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탁금은 내 돈을 먼저 공탁을 걸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금 후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 공탁금을 걸 때 50% 반만큼 운전자 보험에서 선지급을 해주겠다는 법안이 생겼고요. 중대 사고로 인해 변호사 선임을 했을 때 구속 시나 기소했을 때만 비용이 지원이 나왔지만 이제는 경찰 조사 때부터 약식 기소, 불기소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법 기소되기 전에 경찰 조사가 먼저 진행되니 범위가 엄청 넓어졌죠. 이처럼 약 3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큰 법안이 바뀌었는데요. 언제, 얼마나 있다가 또 법안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으니 운전자 보험의 금액을 너무 높게 설정하여 유지하는 것이 아닌 최소 금액으로 유지 후 자주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앵커님도 운전을 계속하셔야 하는데 법안이나 담보 금액이 적게 설정되어 있다면 확인하시고 제대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은 법안이 개정될 때마다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담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정도로만 운전자 보험을 준비한다면 우리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네. 어떤 회사를 선택하고 어떤 담보를 추가적으로 넣었냐에 따라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운전자 필수 담보만 가입을 했을 때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분이 아니시라면은 1만 원대의 보험료가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운전자 보험 설계 요청을 받게 되면 추가하는 담보가 하나 있는데요.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는 담보입니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14급 기준 30만 원 담보 가입 시 사고 과실과 무관하게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할 경우 보험 처리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시면은 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정액형 담보입니다. 사고 과실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담보이다 보니 정상적인 보험 처리 진행 후 지급 결의서로 쉽게 청구가 가능하고요. 자동차 부상 치료비 보상 금액으로 인해 납입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추가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자부상 치료비까지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는 꿀팁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장 범위가 다른 보험이며 운전하시는 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두 번째로는 운전자 보험 가입 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자동차 벌금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가입한 금액이 법안에 개정된 부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쭉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게 아닌 관리해 주시는 담당자님께 연락을 드려서 바뀐 법안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주기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최우석 전문가님과 함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혈관질환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김원찬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뇌혈관 및 심혈관 진단비, 수술비 같은 경우 가입하신 특약 담보명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다른데요. 오늘은 가입하신 뇌심 진단비 및 뇌심 수술비 특약에 따른 범위 및 중요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심혈관에 대해서 보기 쉽게 분류표를 정리하였습니다. 가운데 세 개의 원을 보시면 밑에서부터 각각 시계 방향으로 3시, 9시, 12시 색이 칠하신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색이 칠한 부분은 심장질환 각 부분 보상 범위이시며 색이 3시까지 채워져 있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막혀서 심장이 죽어가는 질환일 때 보상을 지급하며 9시에 해당하는 허혈성 심장 진단비는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하며 협심증 부분이 포함이 되는데요. 협심증은 동맥경화증으로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이며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부분을 보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시에 해당하는 심장질환 진단비는 급성심근경색 및 허혈성 심장 진단비를 포함하며 심장질환의 초기 증상인 빈맥이나 부정맥, 심부전 등을 보상을 합니다. 이렇듯 색이 전부 채워져 있는 부분인 심장질환 진단비는 보상 범위가 포괄적으로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뇌혈관 보장 범위 분류표인데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알파벳 플러스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실 때 의사가 부여하는 질병 분류 기호이며 그 옆은 변명을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큰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보장 범위입니다. 뇌출혈 진단비는 말 그대로 뇌 혈관이 터지시게 되면 보장이 나가시고 뇌졸중 진단비는 뇌출혈 진단비를 포함하며 혈관이 막히실 경우 해당이 되시고 마지막으로 뇌혈관 진단비는 모든 범위를 포함하고 뇌혈관에 꽈리가 생겨서 꼬이거나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 질환까지 보상을 합니다. 단 무조건 터지거나 막히거나 꼬인다고 하여 지급을 하는 건 아니며 위에 말씀드렸던 질병 분류 기호가 내가 가입 중인 진단비에 해당이 되셔야지 지급이 가능하시니 진단서 발급 받으실 때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혈관 질환들은 아직 나이가 젊으신 분들한테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요. 앵커님은 위 질병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무래도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한데 사실 이런 질병은 저희처럼 좀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찾아오는 질병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혈관 질환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발병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젊은 분들은 관심이 없으셨겠지만 현재는 30대나 40대 같은 낮은 연령대에도 뇌동맥류 및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등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원인은 최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면 많이들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 퇴근하시고 가지시는 술자리로 인한 과음과 퇴근 및 야근 이후 몸이 힘들어서 못하게 되는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젊은 나이에도 고고당이라고 하여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약 등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아닌 분들에 비해 혈관에 부담이 많이 가시며 오히려 더 안 좋아지십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30대, 40대 되시는 분들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약 3개 중 하나 정도는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약 복용을 빨리 하시는 분도 있었으며 심장으로 가족력이 없는 고등학생 친구도 심장질환 진단을 받아서 치료 중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한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폐경기 이후에 감소하여 혈관벽이 많이 약해지며 남성분들은 복부지방 및 음주, 흡연으로 인하여 혈관 질환에 노출되기가 쉬워지시는데요. 여기에 고고당 중 하나의 약을 복용하게 되시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혈관 질환 진단 받을 확률이 많이 증가되시며 젊은 분들 또한 나는 아직 어리니까 이라는 생각을 접고 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만 찾아오는 질병인 줄 알았는데 젊은 분들도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생활 습관이랑 밀접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혈관류 질병들은 진단을 받게 된다면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주요 수술 중 건당 비용 상위 10개 수술비 순위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혈관류에 해당하는 수술은 밑에서부터 확인을 해보면 10위 스텐드 삽입술 1,081만 원, 7위 심장 카테터 삽입술 1,559만 원, 4위 심박 조율 장치의 삽입, 교체, 제거 및 교정 1,945만 원, 3위 관상동맥 우회 수술 3,378만 원, 1위 심장 수술 3,497만 원으로 총 5개의 수술이 해당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 비싸네요. 네. 이만큼 혈관류 질환으로 한번 수술을 하실 때 많은 비용이 발생되며 혈관류 질환은 수술 후 반복적인 수술이
수술 확률이 높으신데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혈관류 질환에서 흔하게 이루어지는 수술인 스텐트 삽입술인데요. 암 수술과는 다르게 혈관 치료는 맨 처음 약물 치료를 시행하다 더 이상 진전이 없고 혈관이 계속 좁혀지면 풍선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두 시술 다 뇌, 심장 쪽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하는 목표로 하는 시술이며 배를 가르지 않고 허벅지에 구멍을 뚫어서 길다란 막대기로 스텐트 및 풍선을 혈관에 삽입하여 위치시키고 풍선을 확장시켜 좁아진 혈관에 공간을 확보하거나 단단한 스텐트로 고정시키는 시술입니다. 삽입술 이후 이물질이나 스텐트의 손상 여부를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계속 갈아줘야 하고 혈관이 한번 막히신 분들은 다른 주변 혈관이 막힐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술을 여러 번 한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네, 먼저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또 수술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담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혈관 질환 쪽은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게 된다면 담보를 비중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추천드리는 비중은 진단비 1, 수술비 2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진단비 같은 경우 최초 1회 안에 한 번 지급을 하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입한 금액이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수술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도 수술비로만 준비하시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진단이 떨어지고 수술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실 때엔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면서 수술비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여기서 수술비를 조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수술비 특약은 약관을 보시면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로 나눠지게 됩니다. 관열 수술은 쉽게 설명드리면 배를 가르거나 뇌를 개방하는 수술이며 비관열 수술은 위 설명과 반대로 스텐트 삽입술 같은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개방 수술보다 비개방 수술의 예후가 좋아 비개방 수술이 더 많으니 내 수술비 담보 명의 관열, 비관열 둘 다 보상 가능한 질병 수술비, 질병 종 수술비, 엔대 특정 질병 수술비, 엔대 기간 수술비 등이 있으신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이야기해드리면 혈관 질환 같은 경우 후유 장애가 남는 경우도 높기 때문에 후유 장애 담보를 함께 준비하시면 더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 후유 장애 약관 일부를 보여드릴 텐데요. 혈관 질환 같은 경우 진단을 받거나 수술 후에 몸이 완치되신다고 하시더라도 약간의 언어 장애 및 손이나 발을 제한적이게 움직이는 후유 장애가 남게 되시는데요. 장애 분류 1번을 봐주시면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길 때라는 명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지급률을 10에서 100이라고 적힌 숫자는 장애 지급률이신데 가입되신 후유장애 지급액 곱하기 장애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상을 하며 최대 100%까지 보상이 된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 완치된 후에 편마비가 오셔서 목발 또는 보행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셨을 때 아까 보셨던 1번의 20%에 해당이 되시고 옷을 갈아입으실 때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때 10%에 해당이 되십니다. 또한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 뇌혈관 질환을 앓으셨던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추후 치매가 걸리실 확률이 일반인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진단비 플러스 수술비와 같이 준비하시면 좋으신데요. 5, 6, 7, 8번을 보시면 약간의 치매, 뚜렷한 치매, 심한 치매, 극심한 치매라고 나오며 5, 6, 7, 죄송합니다. CDR 척도 2점, 3점, 4점, 5점이라고 적혀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DR이라는 것은 임상 치매 척도라고 하여 말 그대로 치매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최소 2점부터 보상이 지급이 되시나 2점 미만이면 해당 사항이 아니셔서 지급이 안 되시니 이 부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에 이어서 또 후유장애까지 잘 준비를 해두시면 정말 든든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질병 후유 장애 진단비 같은 경우 혈관류 진단비와 같이 담보무형에 따라 보장 부분이 달라지시는데요. 옛날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질병 후유 장애 80% 진단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음. 최근 최근 보험은 질병 후유 장애 3%부터 보장을 하는 담보들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질병 후유 장애 3% 진단비 같은 경우 최소 3%에 해당하는 후유 장애부터 최대 100%까지 보장을 해드리고 질병 후유 장애 80% 진단비 같은 경우 최소 80%에 해당하는 후유 장애부터 최대 100%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80%라는 숫자는 어떻게 낮춰서 후유 장애가 남아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화면 그림을 봐주시면 80% 이상에 해당하시는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심각한 치매에 해당하는 CDR 척도 4점이 있으시며 두기의 청력 상실이나 두뇌의 실명 그리고 우측 중간에 표시된 씹어먹기, 말하기 장애의 80%에 해당하는 부분은 약관상 씹어먹기 장애의 심각한 장애라고 하여 쉽게 설명드리면 액체밖에 못 드실 경우가 해당이 되고 두 팔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등등이 해당이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 질병 후유 장애 80% 이상급 후유 장애를 진단받기에는 많이 어려우시니 질병 후유 장애 진단비를 준비하실 때에는 위에 말씀드렸던 뇌혈관, 심장 질환 진단비처럼 보장 폭이 넓은 질병 후유 장애 3% 진단비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는 혈관 질환 관련된 부분만 질병 후유장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다른 질환들도 보상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질병 후유 장애 진단비 같은 경우 제가 설명드렸던 혈관류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후유 장애가 생기셨을 경우에 해당 사항에 충족이 되면 지급이 가능하시며 다른 진단비처럼 일회성으로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후유 장애가 남겨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되어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에도 질병 후유 장애라는 담보는 큰 장점이 되는 담보입니다. 위 담보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혈관 질환은 후유 장애가 생길 확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이 담보를 설명드렸지만 또 후유 장애가 남지 않을 확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후유 장애 담보는 혈관류 진단비 플러스 수술비를 별도로 구성하셔서 각 상황에 따라 도움이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준비하게 되면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나가게 될까요? 네, 40대부터 60대 건강한 성인 남녀 가입 금액 3천만 원 기준 대략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년 납 80세 만기로 하셨을 때 40대 평균은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 되시고요. 50대 평균은 17,000원에서 19,000원, 60대 평균은 25,000원에서 27,000원 정도로 확인되십니다. 질병 후유장애 담보 같은 경우 새만기를 더 증가시킬 경우에 보험료 부분이 가성비 있게 정해지지 않아서 80세 만기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더 저렴하게 가져가실 분들은 갱신형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질병 후유 장애 진단비 같은 경우 젊으면 젊을수록 가입 가능하신 한도가 높고 보험료 부분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고고당이라고 하여 젊으신 분들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 등 복용 시기가 빨라지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가입하실 때 보험료 부분이 할증이 되시니 약 안 드시고 건강하실 때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나이대별 월보험료는 대략적인 평균이며 각 보험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를 통해 나에게 맞는 기준으로 찾아 비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김원천 전문가님과 함께 혈관질환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한 내용은 김선숙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고 있는 보험이 있죠. 이제 실손보험과 암보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이 적게 나왔다, 또는 내가 진단받은 암이 보장이 제외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암보험을 잘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통 암보험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암의 진단만 받으면 몇 천만 원씩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외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니까 확인할 부분이 좀 많겠네요. 네, 실제로 고객님께 암에 걸리면 어느 정도 보험금이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3천만 원, 5천만 원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진단된 암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일반암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암에 걸려서 보험을 청구했는데 아주 생각지도 못한 적은 금액이 나오면 치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당황스럽고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발병이 많은 암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암을 종류별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암에 진단받더라도 약관상 보장 범위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으로 구분지어 말합니다. 암은 분류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암의 경우 가입 금액을 100%를 지급하고 고해감도 일반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네. 소해감은 일반암 가입 금액의 10에서 20% 정도로 되어 있고요. 유사암도 똑같이 10에서 20% 정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먼저 암 보험에는 보장 범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위암, 간암, 폐암 등등을 일반암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암이며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치료가 어려운 뇌암이나 뼈암, 그리고 옛날 드라마나 영화에 여주인공들이 흔히 앓는 병이 있죠. 백혈병, 혈액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혈액을 타고 퍼지기 때문에 전이율이 상당히 높아 고해감에 속해 있습니다. 만약 가족력이 고해감이 있다면 고해감 특약을 이용해서 보장 금액을 더 빵빵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암의 초기 단계로 완치율이 높은 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합니다.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을 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의 호르몬 변화로 갑상선암과 유방암에 많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소해감입니다. 소해감의 경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 정막내암이 있습니다. 일반암으로 지급되는 회사도 많지만 남녀 생식기암이나 소해감으로 구분지어 따로 빠진 회사도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시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일반암 범주 안에 속해야 보장 금액을 많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암은 보장 범위가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일반암과 소해감, 유사암 모두 다 보장이 잘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 성별에 관계없이 암보험은 똑같이 준비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보험은 남녀별 걸리는 암이 조금씩 다릅니다. 표를 보시면 남성분들의 경우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1, 2, 3, 4위에 속해 있고요. 여성의 경우 유방암과 갑상선암 1, 2위에 속해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보통 사람은 하루에 3끼를 식사를 하죠. 음식물이 소화를 하는데 위와 대장을 거쳐
위와 대장은 하루에 3번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식문화가 된장과 고추장과 같은 짠 음식에 길들여져 다른 나라보다 위와 대장암의 발생 빈도가 더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성분의 경우 4위인 전립선암은 발생 빈도가 있으니 보험 약관상 일반암에 속해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성의 암을 볼까요? 여성은 1위 암이 유방암, 2위는 갑상선암입니다. 사람의 몸은 다양한 생리학적, 뇌분비학적 측면에서 복잡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여성은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생식기관 중 하나인 유방암과 대사 조절과 호르몬 분비에 관여하는 갑상선암이 건강상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의 경우 위암, 폐암, 대장암 이 많아서 일반암 진단금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여성의 경우 유방암, 자궁암, 갑상선암이 속해 있는 소외암이나 유사암의 금액을 높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입 전 꼭 보험약관의 암 분류표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남녀별로 암 발병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암에 걸린 경우에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실제 암을 치료할 경우 표를 보시면 남자들이 많이 걸리는 간암과 췌장암 같은 경우 6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며 이어서 폐암의 경우 4천만 원, 위암과 대장암의 경우 2천만 원 후반으로 꽤나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대표적인 암인 갑상선암도 1천만 원 정도로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재는 남녀 평균적으로 3천만 원 가량의 진단금이 필요하지만 남자는 6천만 원 이상, 여성은 3천만 원 이상으로 진단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7년 동안 암 치료비가 4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표적 항암제와 같이 신약과 중입자 치료가 나오면서 치료 비용이 많이 비싸지고 있는데요. 네. 보통 암을 치료를 하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표적 항암제 그리고 중입자 치료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름이 조금 어렵거든요. 좀 어떤 치료 방법일까요? 네, 보통 암 치료를 하게 되면 3가지로 크게 구분지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가 직접 하는 수술도 있고, 요즘에는 췌장과 전립선암 같은 경우 장기 안쪽에 있어서 로봇손이 들어가서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다빈치 로봇 수술이라고 불리는데 수술 부위도 2.5cm 미만으로 흉터가 거의 없고 통증도 적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수술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암 약물 치료인데요. 항암 약물 치료는 수술을 할 수 없거나 수술 전 암세포의 사이즈를 줄이려 하기도 하고, 수술 후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남아있을 때 진행합니다. 최초 항암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머리 빠지고 손톱이 상하는 항암제이면서 화학 무기에서 나온 항암제로 화학 항암제라고도 합니다.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되는 화약 성분이 사람도 죽이지만 암세포도 죽는 것을 발견하여 의료기술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정상적인 세포도 공격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빠지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학계 연구 끝에 부작용이 없는 항암제가 만들어졌습니다. 2차 항암제라고도 하며 표적치료제라고도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정 세포만을 표적적으로 치료한다는 치료제인데요. 그 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세포가 아주 똑똑한 놈입니다. 암세포가 이런 모양에서 공격을 받자 모양을 변형시키는 거죠. 표적 항암제에서 내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내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치료제가 바로 면역 항암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 세포인 T림프가 있는데 변형된 암세포를 공격하여 정상세포로 돌립니다. 예를 들어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감기나 질병에 많이 걸리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T림프가 암세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투약했을 경우 T림프가 다시 암세포에게 반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T림프는 암세포에 달라붙어 정상적인 세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이 치료제는 미국 전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투약을 해서 완치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마지막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이라고 하면 흔히들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로 뼈가 부러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방사선은 암세포를 태우는 방식이고 암세포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제일 처음 사용된 게 X선 방사선이고 방사선 양에 따라 치료인지 검진인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방사선의 방대한 양을 쐬다 보니까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게 되지요. 그 이후 암세포 근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나온 게 양성자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것은 방사선이 정상세포는 지나가고 암세포에서 터져서 암을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 이후 양성자보다 3배나 효용이 좋은 중입자 치료가 도입됩니다. 이제 90초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꿈의 치료라고도 불리는 중입자 치료는 일본과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었지만 이제 작년에 국내에 기계를 도입하면서 이제 많은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받는 것보다 국내에서가 비용이 또 절감되었습니다. 중입자 치료를 이용하려면 국내에서는 연세 세브란스와 국립암센터 두 곳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다양한 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높아진 거겠죠? 네, 맞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암 환자에게 서치한 결과 이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1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또한 암에 걸리게 되면 일까지 휴직을 해야 되고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84%로 높게 나왔는데요. 이제 항암 과정 중에서 체력 저하나 컨디션 저하로 오는 것도 있고 가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은 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가계 상황을 고려해 미래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암에 걸리게 되면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는 부분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김선숙 전문가님께서 암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네. 첫 번째로는 보험사별로 암의 종류에 따라 보장 범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암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암 치료 과정인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면서 이제 적정한 진단금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보험을 잘 가입하여 내가 건강할 때도 또한 아플 때도 이제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 진단비를 준비를 하게 될 때 어느 정도 준비하면 적합하다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암 진단금은 이제 보통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암에 한 6천만 원 이상 정도 준비하시는 게 적정할 것 같고요. 네.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소외감이 조금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이 많아요. 그래서 소외감에 이제 3천만 원 정도 이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진단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면 좋을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다양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